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누구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던 때였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가끔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친정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장남 위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 그러했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만큼이나 나와 자식들 역시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 아둥바둥하길 원했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은 잘 사는 집 자식이었고 시댁에서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댁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모든 뒷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죠. 아이고, 우리 큰애 오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누구보다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얼른 집에 가서 쉬거라. 친정에는 오늘 갈 거니? 안 그래도 친정에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아 뒀구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전화 한 통 놓고 얼른 가거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 정리는 다 하고 가야죠. 어머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명절 선물이에요.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끝나시고 마사지라도 받으러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말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큰애가 이런 거 참 잘 챙기네. 이래서 큰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는가 보다. 예, 작은 애는 뭐하니? 음식들 얼른 챙겨주지 않고 쟤는 빠릿빠릿한 게 없어. 음식 준비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거들기는커녕 방해만 대고 말이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다 큰일. 아휴. 동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혼나? 10년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기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동서는 유급될 판이네. 동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쨌든 동서도 수고했어. 어제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다며? 그래도 어머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음식량도 줄어들었지 뭐. 이제 동서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아? 이제 어머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큰며느리밖에 없다. 안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둘째내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준다고 해서 나만큼 잘 챙길지나 의문이다. 사업하는 집안은 명절상도 잘 차려야 복이 오는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제가 챙기면서 사업이나 잘 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큰애가 있으니
요즘 큰아들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놓여. 둘째네는 참.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우미 이모들 다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많은 음식 저 혼자 하느라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거야. 네 남편이나 너네나 아주 그냥 똑같이 잘 만났다. 가족들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만 알아서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철든다는데 네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들이 철들 틈이 있겠니? 아휴, 됐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가거라. 아유,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동서가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친정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트레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래. 역시 큰애가 나를 좀 아는구나. 작은애한테 받은 스트레스 네 덕에 다 풀린다. 내가 이래서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돈댁에 보낼 선물 준비했으니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잘 챙겨서 드리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와. 시모는 형님과 저를 많이 차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는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셨지만 형님 댁에는 고급 한우 세트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이 시댁에 하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간병은 제가 다 했고 병원비도 두 집안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지만 늘 오로지 시부모의 고마움은 시아버님과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데도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난 정말 서운해. 솔직히 계속 저러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에이, 당신 또 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우리 안 보실걸?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잘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모님 입김 들어가지. 엄마랑 아빠 입김이 제일 강력한데 당신이 그마저도 안 챙기면 내 사업 망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 아실 거야. 지금이야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고 도움도 계속 받고 있으니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10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도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형님 봐봐.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 형님 집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차별은 너무하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시댁 방문하기 불편할 것 같아. 아이, 또 그런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꺼내는 거지만 솔직히 형수님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지. 거의 형사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니까 형이 별다른 노력 안 하고서도 잘 나가는 거잖아. 아니야? 막말로 당신 집안이 내 사업 이끌어줄 수나 있어?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일 안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자신감으로 시댁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하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늘 장남, 장손으로 자신은 뒤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기만 했죠. 그나마 결혼 10년 차까지는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시댁이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댁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이나 친정에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해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땅에다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빈 땅을 처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20년 차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될 사람만 되는 거라면서 비웃었었죠. 예, 둘째네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니? 그 땅 10배는 더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신다니? 그때니 결혼시킨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느라 처분한 거 아니니? 아휴,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 궁상맞게 살았겠어?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그때 처분만 안 했어도 우리 둘째 아들도 저가댁 덕 보는 건데. 네? 궁상이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하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동서 너무 자격지심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네야 형편이 넉넉했지만 동서네는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었잖아. 동서네 부모님도 엄청 부담 느끼시고 처분하셨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시겠어? 그래. 우리 큰애가 내 말 뜻을 똑똑히 아는구나. 우리 큰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내가 나쁜 시모인 줄 알겠어.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기라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베베고 와서 받아들이는 거니? 어디 무서워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아니, 동서는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 동선의 집도 잘 살 기회였는데 그걸 날린 거잖아. 그래.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우리 큰애처럼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너는 그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 말을 받아들이니 남편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옆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안 되라고 빈다 빌어. 시댁에서는 제가 뭔가라도 기분이 나쁜 티를 낸다면 제 심보가 못 돼서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대표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의 위기를 남편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주버님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니까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네. 봐라, 이래서 형은 형이야. 둘째야, 너는 네 아주버님한테 아주 깍듯이 잘해야 되겠다. 네 남편 위기 도와준 게 아주버님 아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위기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진실이 아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죠.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장남이 잘하니까 사남이 알아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 못 살다가 어쩌다가 기회 얻은 거지. 네 형은 지금까지 평생 잘 되다가 약간 어려워진 건데 뭐가 다르겠니? 우리 큰아들이 잘 안 했어 봐. 둘째 아들이 사업 같이 하자는 거 받아줬겠어? 다들 잘하니까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왜 우리는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네가 지금껏 뭘 했다고 난린 거니? 누가 들으면 무슨 시집살이도 격하게 시킨 줄 알겠다. 집도 따로 살아. 해봤자 명절 때 아니면 제대로 보인 적도 없고.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안 그러니 큰애야? 너는 여기 와서 고상하게 품위 지키면서 사는데 쟤는 무슨 쌈딱인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니?
아휴,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은 시엠이라고 해도 제가 저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뭔 말을 하거나 싶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 합병되면서 잘 풀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원래 어떤 집안이든지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그것도 몰라? 시댁에서는 당연 이번 일도 큰아들이 배포가 좋아서 공동대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꾸지 않았죠.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 모임에서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하게 하는 말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듣다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야. 아니 그럼 어째? 당신이 참아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옛날 분들은 뭐라고 해도 장남이 우선이신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형이랑 형수님이랑 그러는 건 좀 속상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장남 기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별뜻 없을 거야. 뭐?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운 자식이야? 자식은 누구나 똑같아. 우리 애들도 키워보니 당신 알잖아. 당신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러시지 않겠어? 지금도 봐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자식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애들은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서 불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고 머리 아프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불편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서 해결해봐. 남편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어 부당한 언행을 듣고 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엄마도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가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처분한 줄 알았던 땅이 전혀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정리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예, 너 이번에 친정유산으로 10억 넘게 받았다며? 혹시 그거 다 어디에 쓸 거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기왕이면 잘 써야 너희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도와줄 친정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 너는 천하의 고아가 아니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아주버님 추징금에 좀 보태줘라. 네? 거기에 왜 제가 보태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거 함부로 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네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게 잘 사는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래, 네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어? 네 남편 사업도 아주버님이랑 잘 돼야 그것도 슬슬 잘 풀리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탈세 추징금으로 나왔던 돈 있다. 거기서 6억 정도만 처분을 해주렴. 탈세까지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돈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두셨길래 추징금까지 못 내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저보다 형님이 훨씬 더 잘 사시고 형님이라면 잘 도와줄 친정도 있잖아요. 그냥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왜 나서가지고 뒤엉키세요? 아휴,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재수씨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6억이 무슨 껌값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도 들고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아휴, 싫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다. 대신 여기 내주기 싫으면 이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당장 짐 빼. 시모는 아주버님의 탈세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죠.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심해졌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의 유산을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의 추징금으로 보태라는 말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의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너는 이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손에 꽉 쥐고 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집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그걸 한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 네가 그 큰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꽁돈처럼 온 거잖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매번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넉넉하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도 무시하시면서 그 땅값 오르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웃었던 게 어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탈세금을 내자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어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추징금 안 낼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렴.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넌 이제 아웃이다, 아웃.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 엄마가 내쫓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 놔줄 거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이 되었죠.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자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 너는 어떻게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니? 왜 이번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아주 그냥 이혼했다고 다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 네 전남편 보험 어디다 들었는지 알고 있지? 그거 수익자 변경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곧 가면 그거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른 바꾸자. 그걸 왜 바꿔야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해 보셨어요? 남편은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 말하세요. 혹시 남편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보험금 타령하시는 걸 보니 아드님 아프신 거 하나도 슬프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왜 안 슬퍼? 충분히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 보험금 받아야 우리 큰아들도 빨리 추징금 내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무튼 보험계약 좀 변경하자. 변경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서 끝내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아드님이랑 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아드님 두 분 아니세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어야죠. 내가 왜 둘째 아들을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 너도 엄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너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모는 끝까지 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오로지 큰 아들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후회를 해보았지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엄마가 하도 형만 챙기길래 엄마 몸은 하나고 자식은 둘이니 그냥 첫째부터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네. 우리 집은 평생 형만 보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네. 결국 이혼한 전처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생각보다 더 너무하시네. 어쨌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당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보험금이랑 가지고 있는 집, 차도 모두 당신 명의로 하고 싶어. 부모님 성화에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서류로는 아직도 부부잖아.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보다 고생한 건 당신이겠더라고.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가더라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그리고 적은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두었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통 연락이 닿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너희랑 할 얘기가 있었다. 혹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 사망보험금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아주 그냥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었어. 이제 집이 넘어갈 판국이라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갚을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사업은 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안 되세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오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지 마시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거라.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면서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렴.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사업도 영 형편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더라. 내가 미쳤지. 큰애라고 매번 감싸 안고 살았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줘. 아니요. 절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남편 마지막 유언 들어보셨던 적 없으시죠? 그날도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아들 마지막 모습도 못 보셨잖아요. 그때 절대로 당신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우리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 남기고 갔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들은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남겼을 리가 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다오. 시모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사업은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실감도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은 마치 시댁 식구들을 짝사랑하듯이 홀로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덕에 저희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모두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일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마 제가 신청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작년 11월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첫 명절을 보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댁 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난처해진 상황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가 지나쳤던 두 형님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이미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저희 부부가 좀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지만 제 위로 두 형님은 늦게 도착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온다고 노력한 건데 차가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두 형님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생긴 불만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였고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형님들의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껏 행동하면서 시댁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잠시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말을 붙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두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둘째 형님의 말에 불만이 생기게 된 저는 결국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펼쳐진 신경전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둘째 형님은 제가 말을 받아쳐서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흥분하더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둘째 형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도 기분이 상했었고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던 저는 둘째 형님을 노려봤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워. 명절 첫날부터 늦게 온 동서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였으면 새벽같이 출발했을 거야.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형님이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던진 뒤집개 주워서 다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부칠 재료 동서가 혼자 다 해. 늦게 온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좋아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형님, 이거 어쩌죠? 정말 큰일이에요. 하필 들어와도 개념 없는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동서 정신 상태 고쳐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늦게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늦지 않게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침 먹고 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서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그럼 동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왜 동서만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아? 첫 명절이면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작부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시간 그거 늦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니? 투덜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두 형님들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서울이라 시부모님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식사만 같이 하길 원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형님들이 되레 화를 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라는 형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흥분을 해서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더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결국 바닥에 던져버렸던 뒤집개를 형님이 다시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셋째 며느리 잡고 있었던 거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셋째가 좀 늦어도 첫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애를 잡고 있어? 셋째가 많이 늦는다고 투덜거리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려 했구만. 너희들은 자매도 아니면서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니? 같은 학원에서 한솥밥 먹고 있으니까 둘이 편먹고 막내를 따돌리는 거야? 어머님,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왜 동서 편만 드세요? 저희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고 늦게 온 만큼 좀 더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형님이랑 저한테 눈을 치켜 세우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고 손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서가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왜 우리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동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손윗사람이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결혼 좆대 어땠는데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늦게 와서 나 혼자 음식 다 만들고 그제야 도착해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 다 싸가지고만 갔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싫은 소리 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은 막내를 조금도 배려해 주려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서 막내만 감싸고 놀면 너희들은 나 몰래 또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지. 집안에 불화 생기지 않게 잘들 지내.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방일에서 아예 손을 뗄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하자. 내년부턴 이렇게 투닥거릴 거면 각자 알아서들 지내고 모이지 말던가. 형님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형님들은 저를 노려봤고 화가 덜 풀린 듯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 냉전이 흐르는 상태로 어찌어찌 겨우 음식을 만들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미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표정이 어두웠었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자들 문제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길래 저도 웃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어색한 미소로 시부와 아주어머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음식에만 집중을 하던 두 형님들이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던데. 나중에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좀 전에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밖에서 건물 보수하느라 모르고 있었겠지만 폭풍이 휘몰아쳤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저희 정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볼 것도 없는 동서 하나가 들어와선 집안을 분열시키네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업무상 친해진 걸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 여러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방님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다들 동서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늦을까봐 서둘러 가겠다고 한 거. 첫 명절이라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하에 움직인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한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서방님 와이프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와 한솥밥 먹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고래 금융기업 회사에는 또 어떻게 취직했대? 그 회사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면서 잡일이나 하겠지. 말 다 했어요? 형님, 저한테 뭐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요? 아까부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로선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 형님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영어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나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긴 했었지만 제 앞에서 영어로 욕을 퍼부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라 못 알아듣겠냐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깔깔거리며 큰형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두 형님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놀리던 두 형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던 육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두 형님들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기겁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간장 종지를 들어 두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버리자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두 형님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와 꼴랑 학원 강사 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영어로 씨부리고 있어? 나도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은 알아먹을 수 있다. 지금 막내 며느리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얘가 검정고시 출신인 건 맞는데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 되긴 글러먹은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대단한 대학인 하버드 출신이다 이년들아. 어디 그 학력 가지고 하버드한테 영어로 입을 털고 있어? 너희들 외국인이랑 대화는 제대로 해봤냐?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력 취득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었어. 너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데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그 주둥이 털어봐. 뭐라고 그랬냐고. 왜?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걸 보여줘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니? 자, 봐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한테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지인들 만나면 자랑하려고 핸드폰에 며느리 졸업사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너희들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막내 며느리와 비교가 된다 생각해? 너희들이 영어로 씨부릴 때 막내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니? 예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을 때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엄청 터듬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만. 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꼴에 먼저 시집 왔다고. 형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계속 참견하면 싸움만 커질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그 꼴 못 봐주겠다.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 못해? 아까부터 눈치 줬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만들려고 그래?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욕한 거 사과하래도. 시모는 두 형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맨손으로 주워들어 형님들 얼굴에 던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자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겨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방 안에서도 두 형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형님은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왜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 네애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학원 강사 일을 하던 형님들은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두 형님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버드 대학에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시모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후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게 될 상황도 없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 명절날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였고 그전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던 거였죠. 두 형님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떨떨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도 두 형님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붉어진 얼굴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이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수능인 SAT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이 시험을 외국인이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큰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하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두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형님은 동서들끼리 대화하고 싶다면서 남편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형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형님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니까 우리 좋게 풀자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한테 뼈도 못 추리겠어. 동서도 아까 어머님 성격 봤지? 한번 터지게 되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셔.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머리채 잡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나오지 못하게 말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계시잖아. 우리 여기에서 좋게 해결 보자. 앞으로 동수한테 잘할 테니까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려.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동서를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절대 억하심정 같은 건 없었던 거 알지? 동서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게 있었겠어? 저기,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원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예전에는 페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의 부족함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동서네랑 성공해보겠다고 동업을 했었거든. 가족들끼리 학원 하나 차리면 예전보다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고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학원이 정말 힘들었었잖아.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서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짬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무보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은 주겠지만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 하버드 출신인 동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동서도 많이 바쁘니까 딱 3번, 아니 1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식구들이 많아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못했는데 동서가 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야. 주위에 경쟁 입시 학원이 많아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 막내 동서. 오죽했으면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려 하겠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동서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차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어? 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두 형님네들은 강사들끼리 만나서 눈맞아 결혼을 했고 확장을 하기 위해 직접 학원을 차렸는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남편한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두 형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격려가 되는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부탁했지만 그 전에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형님들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두 형님들과 좋게 풀어야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았던 심각한 상황들은 정리가 되었고 시모도 좋게 풀었다는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설 명절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 시간을 내어 형님 학원에 1일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들어주긴 했었는데 저도 업무가 많이 바쁜 상태라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초빙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 형님들과 또다시 조금씩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때 두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해 못 해주고 본인들 사정만 얘기하는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이 문제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한 번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입을 덮고 살면서 허튼 짓 안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가더라고요. 잔뇨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원하게 볼일을 못 보는 것 같다고 불편해 있었지만 어쩔 때는 또 괜찮다며 넘어가길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옆구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길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혈뇨까지 보게 돼서 가볍게 넘어갈 증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혈뇨를 보는 순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신장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 40대 중반인 젊은 나이라 암과는 거리가 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건강은 자신 있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남편의 암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고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기적인 건 남편의 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고 콩팥에서만 자라고 있어서 서둘러 이식을 받는다면 희망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문제는 공여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들 중 남편에게 콩팥을 나눠줘야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보다 먼저 떠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만 배우자인 저도 남편에게 이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몬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왜 제 딸이 콩팥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식자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사돈 집안 식구들 중 한 명이 이식을 해주면 되잖아요. 제 딸이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주서방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제 딸이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사돈이 직접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사돈.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로 잘못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존수로 따지면 모자지간은 1촌, 형제지간은 2촌, 부부 사이는 무촌, 즉 0촌이라는 건데 그만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가 공여자가 돼줘야죠. 부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라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딸이 신장이식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보였던 암이 신장이식 후 다른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힘들게 신장이식 해줬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주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딸의 노력이 소용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이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해지는 길을 선택할 순 없어요. 사돈이 주서방을 아끼는 만큼 저 또한 제 딸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돈 집안 가족들이 이식해주는 게 아닌 제 딸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거니 이 문제를 제 딸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서방 자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어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이해해주게. 너도 엄마를 설득시킬 생각 하지 마라. 시몬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손을 뿌리치더니 화가 많이 났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선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모두가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한가득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병실 밖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남편의 신장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식해주는 게 쉬웠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화를 냈겠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식해준다는 말을 고민도 하지 않고 뱉을 수가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장기 이식이 장난이야? 그래요. 저도 형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요. 총각도 아니고 이미 가정을 이뤘는데 이식 문제로 합병증이 오면 그때 돼서 후회하게요? 배우자와 애들도 생각을 해야죠. 당신도
나서서 공여자가 되겠다는 둥 그런 쓸데없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둘째 형님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아까 어머님이랑 둘째 형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이 나와? 어머님은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이식을 해주는 것보다 둘째 형님이 직접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일인데 왜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에 하나 둘 다 잘못된다 해도 애들은 형님 쪽 친정에서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당신은 나랑 우리 애들만 생각해.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괜히 이식해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날뛰면서 둘째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난리칠 거라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잖아도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거든? 합병증이 정말 많더라고. 공여자도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수명도 짧아진다더라. 이식을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훨씬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절대 먼저 나서지 마. 둘째 형님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서서 이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왜 입을 다물고 있대? 저런 성격 정말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들 남편의 신장 이식 문제로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식을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뒤탈 없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곁을 지켜주던 제 옆으로 시모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집에 잠깐 들렸다 왔다면서 먼저 저에게 말을 붙였는데 시모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기, 고민 좀 해봤니?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다더구나. 아무래도 뇌사자들 중에서도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거라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내 아들한테 차례가 오기도 전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리면 그땐 이식을 받아도 소용이 없잖니. 의사도 현재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한시가 급하다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 지금의 기회를 잡지 못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땐 이미 신장 이식을 해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다.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벌써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 번을 시킨 적이 있니?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아들이 잘못한 적은 있었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배우자인 네가 이식을 안 해줄 이유 없잖니? 아까 사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사부인이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고 애들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사돈이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엔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꾸린 가정만 생각하거라.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날만 그리면 되는 거잖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시모는 제가 서둘러 이식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졌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서둘러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신장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 적합성 검사와 신장 CT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장을 주면 남편이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세하게 체크를 했고 검사 결과 남편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서 수혜자인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장이 최대한 거부 반응 없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혈장 교환수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저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렇게 수술 시간이 다가왔고 동시 이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술 담당 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며 마취과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약간의 용량을 늘렸지만 저는 약간 몽롱하기만 할 뿐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취과 의사는 더 이상의 과다 투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종류의 마취제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술 중단을 권했고 결국 옆 수술대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마취가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날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병실로 들어온 저는 몽롱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저와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게 되자 시모는 의사가 일 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다며 자기 아들한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서 간호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다음 날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면서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알려주겠다며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취제 용량이 높았는지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서 진정제를 투여했었는데 그게 약간의 몽롱함과 수면을 유도했고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는 정신사납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면 어쩌니? 누가 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정제에 취해 잠에 빠졌으니 걱정할 건 없다만.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마취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말이야. 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수술을 못 받아서 많이 불안했는지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진정제 투여했다더만. 깨어나려면 좀 기다려야 한다더라. 아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기겠어?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영식 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 여자 이식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런데 진짜 영식 씨가 이식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정말 가능하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 내가 내 아들 기증받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짜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다. 너는 내가 조심 좀 하라니까.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달라고 얘기했었잖아. 너희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 나이가 뭐 어때서요. 아직 40 초반이면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저도 영식 씨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 이식 끝나면 폐기물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상관없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당연히 불안하지. 계획도 없는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 내 아들이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땠어?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드나들었잖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일단 전현 콩팥 떼어낼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그때 돼서 폐기물 처리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리 내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해도 여긴 오지 말아서 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런 거죠. 신장 이식해주면 저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요. 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만큼 너를 향한 감정이 더 크다는 거다. 신장 이식 받으면 고장난 물건인데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나는 차라리 신장 이식 해주고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니.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저도 이런 삶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이번 수술만 끝나면 드집 잡을 거 뭐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혼시킬 작정이다.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조만간 뵙자고 전해드려.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영식 씨가 세상 떠나면 저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현 가족들 오는 것 같다. 너는 그냥 전현 친구라고 하면 된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상황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여긴 다시 오지 마. 처음에는 진정제를 맞아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진정제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모는 간호사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이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제 신장을 뺏으려고 연기를 했다는 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내연녀와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실눈 뜨고 내연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였어요. 내연녀가 가정 있는 남편한테 접근했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언제나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이 행동했었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건 전부 다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주고받았었는데 언제부터 눈이 마주친 건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려 했던 저보다 좀 젊고 여우 같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받으려는 시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며느리로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와 아는 지인인 척 연기를 하는 윗집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간 함께했던 세월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두 모자와 내연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신장 이식을 안 해도 돼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연기하는 시모와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려는 내연녀를 붙잡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취제와 진정제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윗집 여자를 향해 냅다 튀어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병실 문을 잡고 있던 내연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부모님께서는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미 저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가정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사 왔으면 조용히 살면 될 것이지. 나 몰래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나보고 친구라고? 엄마, 인연 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윗집으로 이사 온 여자라고요. 언제부터였어? 그이랑 놀아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 몰래 쓰레기 짓을 했으면서 콩팥을 떼어달라고 그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다며? 콩팥 떼는 순간 폐기물 처리하겠다고 방금 그랬잖아. 아니 얘가 지금 마취가 덜 풀렸나? 내가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다. 마취 부작용이 환청이나 환각 증세 같은 게 있다더만. 네가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전현이 신장 이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신장 없으면 당신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신장 공여자가 한둘이야? 하루에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차라리 그냥 기다려요. 저런 여자 신장 받아봤자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니? 곧 수술 일정 다시 잡기로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내 아들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뱃속에
내 아들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내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잘 거슬려서 조용히 정리할 생각이었어. 워낙 거머리처럼 붙어대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너 몰래 마무리 지으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머리? 지금 나보고 거머리라고 했어요? 내가 접근한 것도 아니고 영식 씨가 나한테 다가온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쪽이랑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끌려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서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어차피 상황 파악 끝났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테니 다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시몬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며 저 몰래 내연녀를 정리하려 했다고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편 병실에 있는 남편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 몰래 윗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제 손까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몬은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신장 이식을 해주길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눈 감고 세며느리를 드리려 했다는 거에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그날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주려고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내사자 신장이식 기다리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남편은 당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몇 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혼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남편의 재산과 생명보험 제 몫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알게 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년 전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내연녀는 전 남편에게 버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자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모습이 자기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헬스장까지 다니며 홀리고 그리고 그런 유혹에 남편은 윗집 여자의 계획에 넘어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자식을 임신한 줄로 착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마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준 뒤 폐기물처럼 버려졌겠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병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최고의 복수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네외와 동서네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는 병문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시모와 남편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시모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얼굴 한번 비춰주길 원하고 있지만 눈 감기 직전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서에게 듣게 된 소식은 남편은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폐와 여러 장기에 전이가 돼서 좀 더 삶이 단축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제 신장을 떼어주길 바랬는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 감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네요. 15년간 함께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남편이 떠나면 생명보험으로 3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으로 제 아이들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요. 이게 최선의 복수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